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모두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길 바라지만 가끔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한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곁에서 그의 삶을 함께 가꾸어 나가고 싶었어요. 그의 어려운 상황을 보며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결심했죠. 당시 저희 엄마도 그를 아들처럼 아끼셨고 저 역시 그를 통해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희생과 헌신이 오히려 제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고 나중에는 제가 가장 힘들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허울 뿐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나와 가족이 되어도 괜찮겠다고 믿었고 그래서 모든 걸 바쳤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남편을 위해 저는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졌고 부모님 간병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위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과 함께 남편의 차가운 외면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사람은 암에 걸린 저를 짐짝처럼 취급했어요. 그게 정말 사랑이라면 그렇게 사람을 버릴 수 있을까요? 모든 희생은 그저 헛된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의 진심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고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병 앞에서 그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가족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그들은 냉정했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깨우쳐 주었어요.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을 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물을 먼저 부어야 꽃이 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기 전에 스스로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도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대상이 나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게 될 때 그 헌신은 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껏 결혼해서 지내면서 우리 시댁이 염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시댁이 저를 정말 딸 같은 며느리로 대해주었고 저도 그에 맞춰 불만 하나 없이 잘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저는 망설임 없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어요. 위급한 고비는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시댁에 대한 고마움이 커서 제 역할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님의 뇌경색이 다시 재발하고 말았어요.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발음이 어눌해지고 행동에도 장애가 생기셨어요. 말도 잘 못하시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시는 것도 어려워지셨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셔서 옆에서 항상 병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남편의 가게 일도 돕고 수시로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도맡게 되었죠. 참 바쁘고 정신없는 날들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시아버지 병수발 들면서 남편에게 헌신하는 여자는 우리 며느리밖에 없어. 모자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고 시아버지 병수발 들어주느라 고생이 많아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때도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귀한 딸을 우리 집안에 선뜻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여러 번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 병수발, 가족들의 식사 준비, 큰 평수의 집안일까지 전부 다 제가 하는 게 당연해졌어요. 남편 가게가 바쁘면 당연히 제가 가서 돕는 것도 일상이 되었고요.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정말 무던히도 노력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라면 가게는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맛집이 되었어요. 단골도 많아지고 그 덕에 남편에게 사업 제안을 하는 손님들도 점점 많아졌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솔깃해하는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집에 와서 저에게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 단골 손님들이 투자 전문가들인데 말이야. 필리핀 마닐라에 모기 좋은 곳이 있대. 요즘 한국 라면이 필리핀에서 엄청 인기라던데. 거기에 한국식 라면 전문점을 내면 연매출 30억은 보장된대. 내가 2억만 투자하면 매출의 50%를 나한테 보장해준다는데 어때? 남편은 진지하게 말했지만 저는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가능하긴 한 거야?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2억을 보태는데 매출의 반을 준다는 말을 정말 믿는 거야? 설령 그게 정말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 가게를 더 잘 운영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러자 남편은 조금 아쉬운 듯이 다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이라니까. 나한테 투자하기 전에 마닐라 답사를 한번 같이 가자고 했어. 비행기 값도 자기들이 대준다고 하던데? 저는 순간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그런 파격적인 제안과 호의를 누군가 나한테 할 때는 먼저 의심부터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해주는지부터 생각해봐야지. 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왠지 사기 같아. 다행히 남편도 제 말을 듣고는 순순히 수긍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만에 남편이 말하던 분점 이야기는 덮어지나 싶었어요. 한숨 돌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컨디션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유 없이 속이 너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혹시 임신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대하고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지만 번번이 한 줄만 나왔어요. 실망스러웠지만 확실히 하려고 병원에 갔죠. 초음파를 해봤는데 임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권유했고 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며칠 뒤에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그때 의사의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환자분, 내시경 검사 결과 위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위암 초기라서 수술만 잘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암은 하루하루가 다르니 무리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평소에 건강한 아는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암이라니 그 사실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정말 실감이 안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위암 초기라고는 했지만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요.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위암이래. 어떡해? 너무 무서워. 그러자 남편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진짜야? 확실해? 검사 결과 위암 초기래.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곤 하는데 그래도 너무 무서워.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남편이 내뱉은 말이 참 황당했어요. 그럼 가게 일은 당장 못 도와주겠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무섭다고 말하는데 남편은 가게 일부터 걱정하더니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위암 초기라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도 수술 받기 전까지는 가게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러자 남편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정말 차갑게 느껴졌지만 남편이 일부러 슬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 후에 시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어요. 암은 돈이 많이 나가는 병인데, 아휴,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이 며느리 병원비로 다 나가게 생겼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서러웠죠. 그래, 그럼 당장 너희 시아버지 병수발은 누가 들어야 하냐? 나도 오늘 계모임 나가야 하는데. 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일단 제가 있으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수술 날짜가 잡히기 전에는 제가 아버님 모실게요. 그런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답도 하지 않으시고 정색하며 저를 보시더니 그럼 나갔다 올게 라고 하셨네요. 평소엔 저만 보면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매번 제 손을 잡고 우리 며느리에게 항상 고마워서 이 은혜를 언제 다 갚고 저승해가나 라며 우시려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의 정색하는 얼굴은 제가 처음 본 표정이라 정말 많이 당황했었죠.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당황스럽고 서운했지만 시아버지 뇌경색 초기 때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돈 걱정부터 하시는 것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껏 저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하신 적 없고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를 대해주셨던 분이니 마음은 많이 상했지만 어머님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기 싫었거든요. 그 후에 친정 엄마께도 털어놨었어요. 네가 왜 위암이야? 걸려도 내가 걸려야지. 내 새끼가 왜 그런 병에 걸려? 왜? 라며 가슴을 치며 우셨어요. 그런 친정 엄마의 눈물에 저도 같이 울며 엄마를 안아드렸어요. 친정 엄마는 저를 품에 꼭 끌어안고 극한 위암, 아직 초기니까 수술하면 완치할 수 있어. 너무 겁먹지 마.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시아버지 병수발도 당장 그만두고 네 몸부터 챙겨. 라고 말씀하셨죠. 친정엄마는 시부모님을 집에 모시면서 아버님 병수발에 남편 가게일, 집안일까지 다 도맡아 하던 제가 안타깝고 힘들어 보이셨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 아셨던 친정엄마는 혹시나 임신일까 기대했던 것이 위암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대학병원 초진 날짜가 잡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은 후로 거의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병원에 가기 전까지도 저는 시아버지를 간호하며 가족들 식사를 챙겼어요. 남편 가게에 가서 깍두기와 대파김치도 대량으로 담갔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래도 저를 걱정해주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면 저는 그때 정말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대학병원에 진료 보러 가는 날, 제가 차린 아침을 다 같이 먹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나 병원 가는 날인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늘 바쁜 일 있어. 아직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혼자 갈 수 있지 않아? 라고 대답하더군요. 남편의 무신경한 말에 서운함을 숨길 수 없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는 혼자 갈 수 있어야지. 위암 걸린 게 뭐 대수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줘야 하냐? 그 말에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동안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저한테 맞춰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괜찮냐는 그 흔한 안부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다독여주기는커녕 저를 둘 다 투명인간 취급만 했어요. 가족들 밥 챙기고 시아버지 병수발 드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암에 걸린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좀 맞춰주면 안 돼요? 내가 가족을 위해 헌신한 만큼 다들 저를 생각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제 착각이었나요? 너무 서러워서
아침 밥상 앞에서 울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당신 어른들 앞에서 무슨 행패야? 언제 우리가 당연시했어? 매번 고맙다고 얘기했잖아. 당신은 뭐만 하면 고맙단 소리 들어야 돼? 라고 말했어요.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도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가 매번 고맙다며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우리를 무시하는 게 하늘을 찌르는구나. 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이라며 저를 냉랭한 눈빛으로 노려보셨어요. 그들 사이에 있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아 혼자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왔어요. 암 때문에 처음 진료보러 가는 건데 보호자 없이 가는 게 너무 외롭고 비참하더라고요. 혼자 병원에 갈 수는 있지만 같이 가달라는 말이 이렇게 홀대를 당할 만한 부탁이었나 싶어 서러웠어요. 다행히 병동이 남는 게 있어서 검사 일정을 빨리 잡을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뒤에 입원해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수술 가능하면 바로 수술 날짜 잡아서 진행합시다. 나는 교수님의 말에 희망을 품고 안정을 되찾으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집에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병원 잘 다녀왔냐는 말 한마디 없이 짐을 싸고 계셨어요. 어머님, 갑자기 짐은 왜 싸세요? 라고 물었더니 환자가 환자를 돌볼 순 없지 않겠니? 오늘 네가 날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데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같이 살 수 있겠어? 너희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보낼 거고 나도 이제 짐 싸서 나가려고 바빴어.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병수발까지 할 순 없지 않겠니? 라고 하셨어요. 어머님께 병수발 받을 생각은 일절 없으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집에 계세요. 그런 제 말에도 시어머님은 냉랭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저도 무서운 마음이 커서 누군가의 격려가 절실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바쁘다며 휙 가버리고 시어머니마저도 이렇게 냉랭하시니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암 판정을 받기 전에 친정엄마와 1박 2일로 나들이를 가려고 계획했었거든요. 그 약속엔 남편도 함께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죠. 엄마는 매번 전화로 제 안부를 물어오셨는데 그때마다 괜찮다고는 했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엄마가 제일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에 엄마에게 힘든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입원 당일에도 저는 혼자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병원에 잘 도착했는지조차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었죠. 남편에게는 전화 한 통이 없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제가 4번 정도 전화를 하고 나서야 받았어요. 당신은 내가 입원을 잘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잘했겠지. 당신은 어린애야? 안 그래도 사업 때문에 머리 터질 것 같은데 나한테 도움은 못 될 망정 왜 자꾸 어린애처럼 징징거려? 아내가 암에 걸려서 입원했는데 그게 그렇게 더 중요해? 남편의 말에 서름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필리핀 현지도 가봐야 하고 할 일이 많아. 결국 그걸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하는 사업인데 당신이 끼어들 일은 아니잖아. 내가 당신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돼? 당신은 몸이나 잘 간수해. 건강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누굴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목소리의 톤이 이 정도로 높아진 적도 없었고요. 정말 남보다 못한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남편을 보며 실망도 컸고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남편에게 대놓고 물었어요. 내가 암에 걸린 게 당신에게는 불편해? 그럼 당신 같으면 암에 걸린 사람 반기겠어? 앞으로 내 사업이 얼마나 바빠질 건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암이랍시고 누워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왜 몸 하나 간수 못해서 사람을 힘들게 해? 내가 바빠지면 당신은 우리 부모님 모시면서 내조해줘야 하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됐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 남편의 말에 크게 상처를 받은 저는 병실에서 끄끄거리며 울었어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암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짐작 취급하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아직 암 판정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변해버린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우는 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들었을 텐데도 남편은 한숨만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암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당신 앞길 방해하는 애물단지가 된 거야? 당신 그 사업 나 아니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못했잖아. 그래서 지금 나한테 생색내는 거야? 가게 낼 때 네가 해줬던 돈 다 돌려주면 되잖아. 남편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혼자 울고 있던 그때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 받으려고 했지만 엄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는데 참으려고 했던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어? 혼자 병실에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목소리가 잠겨서 그래. 걱정 마, 엄마. 제 떨리는 목소리에 엄마는 걱정이 되었는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저를 보러 오셨어요. 병실에 도착한 엄마는 환자복을 입고 수척해진 저를 보더니 금방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딸 걱정에 초조한 마음으로 먼 길을 오셨을 엄마를 생각하니 너무 죄송했어요. 이서방은 많이 바쁘니? 아내가 병원에 있는데 코빼기도 안 비추고 어디서 뭐하고 있대? 요즘 가게 일 때문에 많이 바빠. 이서방도 나름 애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엄마도 남편에게 서운해하시는 눈치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암 때문에 아내가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으니 서운하실 만도 하죠. 엄마가 화장실을 가신 사이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한두 번 걸어서는 받질 않더군요. 그래도 연달아 3번 걸었더니 받았어요.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전화야? 우리 엄마 지금 나보러 병원에 왔어. 당신이 나를 짐짝처럼 취급하는 건 참는다 치지만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암 판정받고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 데려다 드리는 것쯤은 당신이 해. 장모님은 뭐하러 오셨대? 그냥 집에나 계시지. 병원에 왔다고 아픈 딸이 나을 것도 아니잖아. 당신 말 다 했어? 나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당신 가게든 뭐든 다 팔아넘길 수 있어. 말 조심해.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조용하더니 그제서야 장모님 모시러 간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병원에 왔어요. 장모님, 나들이도 못 시켜드렸는데 가시는 길에 저랑 같이 식사라도 하시죠. 아유, 안 그래도 돼. 나 데려다 주는 것도 힘들 텐데. 아니에요. 사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래도 남편이 엄마에게는 다정한 것을 보고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엄마, 이서방이랑 오랜만에 밥 먹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엄마가 가서 연락할게. 넌 푹 쉬어. 그렇게 엄마와 인사를 나누고 엄마를 태운 남편 차는 멀어져 갔어요. 엄마는 잘 도착했을까 하며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저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죠. 엄마, 잘 도착했어? 이서방이랑 뭐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는 예상과는 다르게 불안해 보였어요. 저기, 엄마가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몰라서 말이야. 너 쉬고 있는 거 아는데 엄마가 좀 불안해서 전화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이랑 같이 식사하고 집에 갔던 거 아니었어? 저는 너무 당황해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엄마를 데리고 집에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 이서방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전화를 받더니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하더니 나를 여기 중간에 내려줬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건물들은 다 불이 꺼져 있고 택시도 하나도 안 다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한겨울 추운 날씨에 엄마가 혼자 그 어둡고 쓸쓸한 곳에 서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내가 당장 갈게.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 엄마에게 눈에 보이는 간판이나 주변 건물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서 위치를 대충 파악했어요. 병원복 위에 잠바만 걸치고는 무작정 엄마가 있는 곳으로 뛰쳐나갔어요. 미친 듯이 달려가서 엄마가 말한 그 불 꺼진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추위에 떨면서 서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과 볼은 추위에 빨갛게 변해 있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죠. 그런 엄마 손에는 남편이 쥐어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고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죠. 일단은 엄마를 먼저 택시에 태워 보내드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분노가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하호호 웃으며 과일을 깎아먹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놀란 듯 물었어요. 당신 왜 병원복 입고 집에 온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폭발하고 말았어요. 몰라서 물어? 거래처 사람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장모님을 이 엄동설안의 길에 버려둔 사람이 집에서 과일 먹고 있는 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장모님한테 택시 타고 가시라고 했어. 택시비도 드렸고 거래처에서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거든? 근데 결국 내일 만나기로 해서 그냥 집에 온 건데 뭐가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치밀었어요. 너 미쳤어? 이 추운 날씨에 택시도 하나 안 다니는 그런 어두운 곳에 엄마를 내려줬다고? 택시비 몇 장 주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저녁도 굶고 너한테 저녁 사주겠다고 기다리셨는데 2시간 넘게 길에서 서 있었다고. 그걸 알고도 네가 사람이야? 제가 소리치자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장모님 어린애 아니시잖아. 택시비도 드렸고 내가 왜 걱정해야 돼?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너 지금 진심이야? 엄마가 네가 걱정할 대상이 아니라고? 네가 이러고도 사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차라리 엄마를 아예 데리고 나가지 말지 그랬어.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냐? 시어머니가 눈앞에 있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네? 사돈도 참 미련하다. 2시간이나 그렇게 서 있는 바보가 어디 있어? 택시가 안 다니면 진작에 너한테 전화했어야지. 왜 내 아들을 탓하고 있냐?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지지 않고 대답했죠. 그럼 어디 사위가 장모님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게 어머님이 가르쳐주신 도리인가요? 저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가 뭔가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제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저에게 소리쳤어요. 뭐라 하려면 나한테 하지. 왜 우리 엄마한테 대들고 있어? 그게 네가 할 짓이야?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진짜 본심이 이제 드러나는구나. 내가 당신을 믿고 결혼한 게 잘못이었어. 당신 부모님 성심껏 모시고 당신 가게도 내가 차려주고 매출 올린 것도 나야. 그런데 당신은 나를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고 했던 거지?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나 좋다고 결혼하자고 한 거잖아. 내가 먼저 하자고 한 적 없어. 그리고 가게 매출도 내가 열심히 해서 오른 거지 당신 덕분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고 지금까지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제야 이 집에서 제가 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단지 필요할 때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분노가 차오르던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싸울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착각했어. 당신 없었어도 잘 살았겠지. 시어머니 말씀도 맞아. 미련한 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나였어. 여기까지 오게 한 건 나였으니까 싸우는 것도 그만할게. 그 말의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남아있을 이유도 의미도 없었으니까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도 없었고 수술을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복강경 수술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부위도 잘 확인되었고 의료진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줬죠. 그래서 저는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수술 당일도 그랬고 수술 후 회복 중일 때도 단 한 번의 방문도 전화도 없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수술로 인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태어날 때까지도 그들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요. 이 기간 동안 제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었어요. 사실 엄마를 그 추운 길가에 홀로 버려둔 그날 밤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했어요. 다만 당시에는 암 치료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혼 얘기는 수술이 끝난 후로 미루었죠. 수술 중이나 병원에 있을 때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이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했거든요. 그래서 한 발 물러선 척하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태어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이었어요. 법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부동산에 가서 가게와 신혼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가게와 집 모두 제 명의였기에 남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했어요. 심지어 남편이 몰고 다니던 차와 적금을 넣고 있던 통장도 모두 제 명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모든 자산을 처분하기로 결심했죠. 가게와 신혼집을 정리한 후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어요.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듯한 태도로 말했어요. 그래, 이혼하자. 나도 암에 걸린 여자랑 더 이상 살기 싫었어. 자꾸 짜증 부리고 징징대고. 차라리 잘 됐네. 그 말에 저는 한 번 더 상처를 받았지만 그가 끝까지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이미 예상했었죠. 그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통보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의 머릿속은 이미 돈방석에 앉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이혼은 예상보다도 더 빨리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남편이 필리핀으로 현지 답사를 간 사이에 가게는 권리금까지 받고 넘겼고 신혼집도 팔아버렸어요. 신혼집에서 살고 있던 시어머니에게는 알아서 집을 구해 나가라고 통보했죠. 시아버지의 요양병원 비용도 더 이상 제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아들 사업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는지 아무 미련 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여기 아니면 있을 데가 없는 줄 아냐?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짐을 싸서 나가버리셨어요. 그들 모자에게는 정말 잘된 일이었겠죠. 저 역시 모든 걸 정리하고 엄마가 계신 곳으로 갔어요. 몸도 마음도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엄마 곁에서 지내면서 제 몸도 회복하고 엄마의 따뜻한 사랑으로 마음도 치유해 나갔어요. 엄마는 오히려 제가 이혼을 결심한 것에 대해 속이 후련하다고 하셨어요. 귀한 딸이 결혼 후에 병을 얻었다며 엄마 역시 그동안 마음이 많이 힘드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필리핀에서 돌아와 팔려있는 가게와 신혼집을 보고 나서 득달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병원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던 사람이 말이에요. 마치 자기 것을 뺏긴 사람처럼 저에게 따지듯이 말하더라고요. 그새 가게랑 집을 다 팔아버렸어? 우리 엄마는 이 추운 날 어디서 지내라고? 너 참 못됐고 이기적이다. 저는 그 말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쪽도 우리 엄마를 추운 날 길바닥에 버려두지 않았어? 적어도 난 기한을 줘서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지 너처럼 길에 사람을 버리진 않았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깟 집이랑 가게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너 같은 독하고 나이 많은 여자 말고 착하고 어린 여자 만나서 더 잘 살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 알아서 잘 살아. 그리고 어차피 모든 게 내 명이었어. 내가 내 거 마음대로 한 게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그동안 가게 매출 절반을 네 어머니 통장으로 빼돌린 거 나 다 알고 있어. 그것도 변호사에게 다 넘겼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늘 남편이 먼저 전화를 끊곤 했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먼저 끊으니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던 그 사업이 사실은 허무맹랑한 사기였거든요. 그렇게 좋은 사업이 있었으면 본인들끼리 하지 남편에게 굳이 권했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남편은 2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지만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것이었죠. 그제야 남편은 저를 찾아왔어요. 필사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 결국 저희 엄마에게까지 찾아왔더군요. 남편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간 예정을 봐서라도 저 한 번만 다시 걷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장모님 아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서방, 아니지. 이제는 그쪽이라 불러야겠네요. 내 딸에게나 잘할 때 아들이지. 어느 엄마가 자기 딸을 죽을 병에 걸리도록 내버려둔 사위를 받아들이겠어요? 내 귀한 딸을 2년간 노예처럼 부려먹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염치가 있으면 찾아오지도 말았을 텐데 이제 장모님이라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장모님 소리 듣는 것도 거북해요. 엄마는 전 남편에게 단호한 태도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냉랭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전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죠. 이제 그가 저에게 바랄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겪었던 감정들을 전 남편이 이제 와서 그대로 느끼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차이는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고 저는 헌신하다 병을 얻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었죠. 남편의 무릎은 그날 한없이 가벼워졌어요. 저를 보고 또다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한 번은 당당하게 저를 떠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제발 다시 받아달라며 절실하게 애원하는 그 모습이 참 우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누나가 베풀어준 그 은혜도 모르고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죽을 죄를 졌어. 다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 잠시 내가 뭐에 홀렸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남편의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도 저는 그저 무시할 뿐이었어요. 전에 그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뒤돌아섰죠. 그가 저에게 했던 행동을 되돌려주는 기분이었달까요? 이제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저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쌤통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충고도 했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행동하더니 결국 이 꼴이구나. 만약 남편이 제가 했던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듣고 저 사업에 얽매이지 않았더라면, 아니 설령 그 사업을 하더라도 아픈 저를 그렇게 외면하고 저희 엄마에게 모질게 대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그의 옆에서 다시 으쌰으쌰하며 수습하려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3개월 정도가 지나갔어요. 어느 날 문득 전 남편의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보게 됐죠. 한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또 뭔가 했나 싶었죠. 예전에 저에게 저보다 어린 여자를 만난다고 울음장을 놓았던 기억이 나서 그 여자가 어린 여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사진을 보니 저보다 연상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남편보다 8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돌싱이었고 아이가 둘이나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또 어떤 모질이가 저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주나 하고요. 사람 하나만 믿고 결혼하겠다고 나선 여자가 저 말고 또 있을까? 그 여자가 만약 저처럼 남편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다시 집으로 데려왔나 보더라고요. 집도 방 한 칸짜리 월세방에서 산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앓는 소리를 하며 지내신다던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동안 시어머니도 문자를 자주 보내셨거든요. 남편이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며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보낸 문자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여자친구가 곧 생길 것 같다며 그 여자가 돈 많은 여자라고 저한테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정신나간 소리를 했던 게 생각나네요. 이제는 전 남편이 그 여자친구에게 가면을 쓰고 또다시 연기하고 있겠죠. 아들 둘 있는 8살 연상의 여자친구라니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빨리 남편의 실체를 알아차리고 도망쳤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번호도 완전히 바꾸고 엄마랑 더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전 남편이 저에게 다시 연락할 방법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는 것 말고는 없겠죠. 사람에게 헌신하다가 결국 헌신짝이 되어버린 경험을 하고 나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로 했어요. 남 생각만 하다가 골병 들고 정작 제 인생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던 시간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위암에 걸려보니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랑받아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간 남편을 위해 살아오면서 제 건강은 뒷전이었어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서까지 헌신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건강이 우선이고 나 자신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내 건강과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느끼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작은 병도 크게 번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희생하며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모든 인연을 끊고 저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해 살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을 찾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헌신하며 살았던 지난 날은 이제 잊고 저 자신을 먼저 돌보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내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